생수 페트병 100개, 비닐봉투 500개, 배달용기 600개, 서울 시민 한 명이 연간 버리는 플라스틱 양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을 없애려는 위대한 여정. 우리는 왜 플라스틱 오염을 막아야 하는지 현장 속으로 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발표한 데 따른 건데요. 이번 주 뉴스픽에서는 4년 만에 종지부를 찍은 금투세 논란에 대해 다룹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정수기를 사용하기보다 생수를 배달 주문하는 가구가 늘고 있죠. 매일 마시는 생수나 커피 한 잔, 택배와 배달 음식, 심지어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에 소분한 밥까지 이 모든 게 폐플라스틱이 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 속으로 해서는 폐플라스틱 감축을 주제로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석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격히 떨어진 기온. 하지만 한국인의 아이스 커피 사랑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신조어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찬 것 먹고 배탈 나는 것쯤은 두렵지 않다는 반짝 유행으로 지부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타벅스가 발표한 냉음료 판매 비율은 77%. 겨울철에도 10명 중 적어도 7명은 찬 음료를 마시는 겁니다. 폴바셋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겨울에도 10명 중 6명은 찬 음료를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플라스틱 사용량도 늘어나겠죠. 한국인 1인당 연간 플라스틱 배출량은 102kg, 500ml 생수병 8,500개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절반 정도에 그칩니다. 코끼리 상아를 쓰던 당구공에 대체품을 찾다가 발견한 물질. 가볍고 강하면서 녹슬지 않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기존에 쓰던 금속이나 나무, 유리, 도자기, 가죽, 뼈, 종이, 면 같은 재료보다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은 인류의 축복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인류의 생활은 크게 변화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재앙입니다. 5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고 심지어 미세 플라스틱이 돼 식탁으로 다시 돌아오는 현실입니다. 값이 저렴하고 가공이 쉬운 만큼 쉽게 버려집니다. 최근 10년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70%나 증가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자유가 통제됐던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지금은 연간 500만 톤 배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엔 기업의 책임도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중 약 80%는 식품 포장재. 이 가운데 생수와 음료 종류가 절반 가까이에 달합니다. 버려지는 일회용 플라스틱 3개 중 1개는 음료통인 겁니다. 한 환경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량이 가장 높은 음료업체는 3년 연속 롯데 칠성음료, 이어 농심,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 개발공사, 코카콜라 등으로 집계됩니다. 상위 5개 기업의 배출량은 전체의 3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도 나옵니다. 음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하이브에서 지난 한 해 배출된 플라스틱은 무려 1,400여 톤. 이런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았는데요. 앨범 생산과 사진카드, 각종 특별 전시회, 팬사인회 등을 통해 과소비를 조장하는 기획사의 마케팅이 환경 오염을 초래하고 있다는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초경량 플라스틱으로 ESG 경영에 나서겠다 음료업계, 식품업계와 배달업계, 그리고 대형 카페도 플라스틱 줄이기 동참을 공언했지만 기후단체는 의구심을 표합니다. 생산하는데 5초, 쓰는데 5분, 분해하는데 500년. 평범한 소비생활 속에서 지구와 환경을 지키겠다는 몸부림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보도한 석대성 기자와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석 기자,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 소비자도 다 알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플라스틱 사용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폐플라스틱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건 역시 도심 지역이겠죠. 특히 서울은 폐플라스틱 발생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민 10명 중 9명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폐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배출된다고 느끼는 장소로는 카페와 식당, 그리고 콘서트장이나 운동장 등 체육시설, 편의점이나 백화점 등 쇼핑 공간 등을 꼽았습니다. 네,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의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계속해서 늘고 있죠. 연구조사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분리해서 배출하기 어려운 제품이 많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폐플라스틱 분리 배출 방법을 모른다고 답한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만큼 제품을 판매하는 측의 책임도 있겠죠. 전문가들은 폐플라스틱 관리 체계는 배출과 수거, 선별, 재활용 등 행위 관리 주체가 다르다면서도 서로 연계된 구조이기 때문에 생산, 유통 단계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도 개선하려는 의지는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오염 유발자 비판을 받는 롯데칠성은 페트병 무게를 줄인 경량 생수를 출시를 했고요. 스타벅스도 플라스틱을 최대 20% 줄인 새 일회용 컵을 도입했습니다. 개발에만 4년이 걸렸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만 사용 중이고요. 배달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도 탈플라스틱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는 이들이 경량화, 라벨 없는 음료 출시 등을 통해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을 절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절감한 양보다 매년 더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절감량을 강조해 눈속임하고 실제 플라스틱 사용량은 늘었거나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네, 쓰레기를 버릴 때 하나라도 더 살려보겠다고 골머리를 앓는 소비자만 그동안 죄책감을 갖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리 과정에서 분류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재활용이 불가능하게 만든 복합 재질로 포장하거나 이중, 삼중, 과포장도 문제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업 경영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까요? 일각에선 LCI-DB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전 과정 목록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제품 기능 단위당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채취, 생산, 수송, 유통, 사용, 폐기까지 제품 시스템으로 투입되는 양을 목록화한 자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플라스틱 생산량은 전 세계적으로 4억 2천만 톤이었고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체의 4% 정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생산 전 주기를 분석해서 플라스틱도 온실가스도 감축해야 한다는 게 환경단체의 조언입니다. 네, 이 해외에선 이 플라스틱 문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대만은 제로 플라스틱을 목표로 설정해서 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이나 비닐봉지, 일회용 컵, 플라스틱 식기, 그리고 빨대 등의 사용 제한 범위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아예 전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해외에서는 탄소 발자국 등을 고려해서 기업이 설계부터 정보를 공시하도록 유도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어떻습니까? 정부는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내년까지 393만 톤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인데요. 현재 플라스틱 배달 용기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법규를 정립하고 플라스틱 발생 저감과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자원순환 기본법, 폐기물 관리법, 자원 재활용법과 같은 관리 법규를 개정, 추진하거나 입법해서 플라스틱 배달 쓰레기를 억제하고 그리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주도하고 있는데요.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해 재활용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용한 생활용 폐플라스틱을 다시 원료로 쓰는 등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전략도 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사용 습관도 중요하겠죠. 소비자가 스스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회용기 이용, 그리고 리필 스테이션과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등 실적 항목을 지정해 참여 기업과 함께 탄소 중립 포인트, 녹색 생활 실천 제도 역시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플라스틱 오염을 없애기 위한 전 세계인의 위대한 여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이슈를 취재 기자가 선정해 보도해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발표하면서 금투세 폐지 가닥이 잡혔는데요. 이번 주 뉴스픽에서는 금투세 논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신 기자, 먼저 금투세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낸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초과 액수의 20%, 3억 원 이상의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 6월에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으로 제정됐는데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과세 원칙을 따르고 복잡한 금융세제를 일원화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 금투세 도입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에 여야 합의로 통과하면서 지난해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는데요.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가 시스템 미비와 주식시장 침체 우려 등을 이유로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이 금투세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돼 왔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본격화됐습니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도입할 시에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였는데요. 이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낸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부담을 느낀 고액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되고, 이는 나아가 투자시장 전반의 자금 이탈, 또 국내 주식시장 침체로 이어지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 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 투자자가 세율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금투세가 오히려 부자 감세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등 강화된 금투세 폐지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투자자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개인 투자자들도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지난 4월에는 이 금투세 폐지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넘겼고, 한국투자자연합회는 지난 5월에 직접 거리로 나와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첫 촛불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 야당에서는 금투세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죠. 네, 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줄곧 반대해 왔는데요. 이 심각한 세수 결손 사태를 해결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금투세 도입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죠. 또한 금투세 도입 시 과세 추정 대상은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투세로 국내 증시가 폭락한다는 것은 비약일 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논란이 이어지면서 야당 측에서도 전면 폐지보다는 일단 유예해서 보완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당론을 결정했죠. 네, 지난 4일이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을 이 대표 등 당 지도부에게 위임한 지 한 달 만인데요.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금투세 면제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도 고민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재 증시의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이 금투세를 활용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는데요. 때문에 이를 유예하거나 개선해서 시행하면 끊임없이 정쟁 대상만 될 것 같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금투세를 폐지하면서도 주가 하락의 원인은 금투세가 아닌 정부 정책에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일 텐데 스스로 나서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식시장이 정상이 될 수가 없죠. 네, 관련해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와 여당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이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굉장히 환영하고 정부도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주장해왔던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면서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금투세 폐지 소식을 반겼는데요.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는 통계가 입증하듯 해외 주식 장려법이자 제2의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는 악법으로 폐지만이 정답이라며 금투세 폐지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인터뷰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 모든 기업 가치라든지 펀더멘탈 대비해서 너무나 저평가돼 있어서 1,400만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마침 민주당에서 개인 투자자 염원인 금투세 폐지를 선언해서 그 투자자들이 반기고 있고요. 하루아침에 급등할 일은 없지만 일단 분위기를 타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적정한 그 주가 가치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하고 싶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좀 다른 나라처럼 장기 우상향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서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부자 되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금투세 폐지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선언 이후에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큰 파문이 일었는데요. 특히 민주당의 전통적인 개혁, 진보 성향 지지자들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큽니다. 먼저 원내 진보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당론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깎아주기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키냐며 깊은 고민도 없이 눈앞에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세의 원칙은 한번 무너뜨리면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민주당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현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이 금투세 폐지가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경우 조국혁신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 대변인도 금투세를 두려워하는 이들은 주식 투기 세력과 고액 투자자들 뿐이라며 부자 감세를 비판하던 민주당이 금투세를 포기한 것은 오히려 부자 감세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내 정책 의견 그룹인 더 좋은 미래는 입장문을 통해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시민사회도 이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에 앞으로도 세수 복원이나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은 지난 7일에 민주당이 금투세를 폐지해 부자 감세에 편승한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금투세 폐지 입장 철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인터뷰 듣고 오시겠습니다. 향후 새로운 세원의 발굴에 논의 물꼬를 막아버린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안정성이나 지속성 그리고 정치의 신뢰도를 훼손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고 폐지 입장을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2020년 여야가 합의로 도입한 세제가 우리 사회에 실행되기도 전에 폐지된다라는 것 자체가 정치의 안정성, 신뢰도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고요. 금융투자 소득세 자체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 원칙을 지키고자 한다라는 점에서 이게 무산될 경우에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이 입장을 철회하도록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함께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좀 철회하는 데에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앞으로 금투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여야가 뜻을 모음에 따라서 사실상 금투세는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정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만큼 빠르면 오는 28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금투세 폐지 법안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금투세 폐지를 철회하고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그런 반발도 민주당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완전히 폐지되기 전까지는 한동안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4년간 이어져 온 금투세 논란, 유예기간 종료를 2개월 앞두고 여야 합의로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다만 국내 주식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화제의 사건과 사회 현안을 인물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 피플입니다. 가출 청소년들을 임시 보호하는 쉼터가 오히려 청소년들을 거리로 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쉼터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부모의 학대로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피플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가출 청소년 쉼터 입소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조명합니다. 조나리 기자가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원의 정찬송 활동가를 만났습니다.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청소년 쉼터는 9세에서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청소년이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고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는 지금 현재 전국에 136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용 기간별로 일시 쉼터,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쉼터마다 핵심 기능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시 쉼터와 단기 쉼터는 청소년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이후에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좀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다양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 밖 청소년들이 이제 국가의 보호를 요청을 했을 때 원가정 복귀나 아니면 가족과의 화해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좀 종용받는 것이 좀 지금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는 절차 때문에 그 입소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거리에서도 청소년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 탈가정 청소년을 만나면 이제 거주할 곳이 당장 없으니까 청소년 쉼터에 가서 좀 지내보자라고 이제 설득을 하는데 쉼터에 들어가면 부모나 경찰에게 자신의 위치가 알려질까봐 가고 싶지 않다라고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노숙을 선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가 인권위를 통해 탈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만났던 이제 청소년 분들도 이제 쉼터에 가면 부모님한테 잡혀간다 이런 소문을 친구들에게 너무 많이 들었다. 그래서 쉼터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갈 곳이 없다라는 이제 호소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사실인 부분도 있는 거죠? 기자회견에서도 좀 밝히기도 했는데 청소년분이 쉼터에 들어가서 어쨌든 부모에게 연락이 갔고 근데 그분은 이제 가정폭력 신고를 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 조사를 받기는 했지만 무혐의가 나오자마자 이제 부모에게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좀 알려졌고 그 일시 쉼터였거든요. 그래서 3일의 일시 보호가 끝난 이후에 그 쉼터에서 나오자마자 쉼터 앞에서 부모에게 끌려가게 됐던 상황이 최근에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이나 공포가 실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제 가정폭력을 했다라는 걸 신고를 하고 그게 이제 인정이 되어야지만 이제 입소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만약에 경찰 신고를 원치 않는다면 우선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면 쉼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있을 수는 있지만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고 보호자가
그 쉼터에 머무는 것을 동의한 상황이면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찰 조사를 받는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어떤 게 있는지. 네, 우선은 그 청소년분들이 신고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모두 이렇게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의 보호자를 내가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심리적으로 청소년분들의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정, 수사 과정 자체도 쉽지 않고 오래 걸린다라는 이제 문제들이 있어서 꺼리는 부분이 있고, 녹음을 한다던가 사진을 찍는다던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를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니까 무혐의가 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가정폭력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이 내려지면은 이렇게 청소년분이 원치 않더라도 부모에게 이 청소년 어디 있고 어디서 보호받고 있다가 알려지게 되는 상황을 굉장히 많이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될 때까지는 이제 며칠이고 쉼터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용 기간별로 쉼터가 나눠져 있어서 이제 일시 쉼터로 들어간 경우에는 최대 7일이어서 7일까지 보호를 받고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런 방식이 될 것 같고요. 좀 더 조사가 길어져서 연계를 만약에 단기로 간다고 하더라도 단기도 이제 3개월까지 지낼 수 있고 연장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렇게 이용 기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시하고 단기하고 장기가 어떤 케이스로 좀 구분이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지침상으로는 일시 같은 경우에 노숙 청소년들,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단기의 경우 그 가정 밖으로 좀 나왔다라고 판단되는 이들, 중장기는 이제 나왔지만 이제 집으로 좀 돌아가기 어려워서 장기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이들 이렇게 나누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크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르진 않고, 일시나 단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분들이 직접 가서 입소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입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다만 중장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나 다른 기관들을 통해서 좀 연계해서 많이 들어오는 차이가 조금 있죠. 네. 보통 학교 문제보다는 가정 문제 때문에 가출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출 청소년들의 가출 원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다면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사실 가정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이 좀 현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유사한 통계 자료들을 좀 보면,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에 발표한 청소년 통계에 보면은 1년 이내에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이 지금 재학 중인 청소년은 10만 5천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많은 가정밖 청소년 분들이 거처가 명확하게 있지 않다 보니까 탈학교를 하시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비재학 중인 이제 청소년분들까지 합치면 그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고, 훨씬 더 클 거라고 이제 파악하고 있고요. 2022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또 통계를 또 보면은 청소년 쉼터나 자립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에 보호자에게 신체적인 폭력이나 위협을 느낀 경우가 70%가 넘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호자의 폭언을 받았던 비율도 72% 정도로 이제 응답을 하셨고요. 탈가정 이유로 꼽히는 가장 큰 이유가 가족 내 문제에 있다고도 응답을 주셔서 이제 가족과의 갈등이 70%, 가정 폭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49.9%라고 이제 응답을 하고 있어서 명백하게 가정에서의 갈등 문제로 탈가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는 건 이제 청소년에게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끝까지 청소년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가야 되는 건가요? 바로 나가지는 않고요. 그 운영 지침을 보면은 24시간까지 단기보호를 하면서 그 위기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2시간 내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보호자에게 거소지정권이 있고, 실종아동법에 따르면은
쉼터 같은 경우에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으면 그 보호 사실을 즉시 경찰에게 통보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도 원치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72시간 뒤에는 나가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되죠. 어떻게 설득하고 뭐 이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현장에서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거리로 나가는 건 이렇게 너무 위험하기도 하니까 최대한 많이 붙잡기는 하시는데 사실 청소년 이렇게 보호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사실 말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무엇보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건 어쨌든 거리 가정 밖 청소년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인데 부모에게 연락을 이렇게 하고 안 하고가 보호의 유무를 결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지금 이상한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종 아동법 손본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종 아동의 경우 이제 청소년의 의사에 반해서 어떤 그런 약취 유인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만들어진 법이기도 하잖아요. 쉼터 같은 경우에 청소년분들이 자발적으로 입소를 했고 자발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인 거잖아요. 고려해서 청소년 쉼터는 신고 의무 대상에서 좀 제외하는 방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다만 이런 경우에 청소년의 의사에 반하는 입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의사결정을 감시체계를 좀 늘리는 방안을 이렇게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인지. 가정 밖 청소년 분들의 어떤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는 이제 주거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거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청소년 쉼터나 그 외에 아동양육 시설 뭐 이렇게 분류되는 곳들이 사실 집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주거 대안이 없으니까 이제 원가정 복귀 아니면 시설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것이 청소년분들을 계속 거리로 내모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에게 연락을 안 한다고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이제 방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쉼터 보호 사실만 고지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72시간 내에 청소년분들이 본인이 어디에서 있을지 그리고 보호자를 신고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다 모두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보호 시간을 좀 늘리는 방향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원가정 복귀를 이제 종용하기보다 서로의 좀 보호자와 청소년의 의사를 좀 조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많이 만들고 그런 창구를 공적 창구로 만들어서 이제 청소년의 원가정 복귀 여부나 시점을 좀 결정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처음 선보이는 경제인 이슈는 국내의 경제와 산업별 전망은 물론 경제계 인사와 관련한 이슈를 다룹니다. 관심은 많지만 헷갈리는 내용도 팩트체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은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짧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원래 증권사 출신이고요. 증권사에서 일하다가 경제방송에 2002년부터 진출을 해서 한 22년 정도 된 경제방송의 고인물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산업별 이슈라든지 경제 상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저만의 해석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떤 경제적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인 이슈 첫 주제는 돌아온 트럼프 시대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인데요. 우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경제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은 기존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가라고 하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인선의 핵심 포인트가 기존에는 여러 사람들, 그 뭐 네오콘이라든지 비교적 여러 세력들이 섞여 있는 공화당 정부의 출발이었다면 이번에는 비교적 순수한 트럼피즘의 출발로 여겨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주니어가 전면에 나서서 인선을 지휘하고 있는 만큼 기존보다는 색깔이 굉장히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관세 정책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규제 철폐, 그 다음에 관세라는 키워드는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본인이 또 기업인이다 보니까 법인세 인하와 같은 비교적 기업에 유리한 그런 형태를 가져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별로 봤을 때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 뭐 민주당과 방향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뭐 합의가 됐었던 내용이라고 본다면 약가 인하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국내 산업별로 미칠 영향은 뭐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산업별로 좀 전망해 볼까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조선업이 이제 큰 수혜를 받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근데 이제 주목할 점이 방산이잖아요. 네. 이 두 산업이 겹치긴 하지만 이제 방산만 놓고 보면은 대선 전부터 이제 트럼프 당선이 호재냐 악재냐 전망이 엇갈렸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호재로 기운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전반적으로는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의 핵심 키워드는 결국은 미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방향이 미국에 유리할까? 미국이 왜 돈을 쓰게 만드느냐죠. 그래서 방위비를 만약에 뭐 여러 지역에서 올려준다면 뭐 트럼프가 나토에서 빠질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뭐 세계 경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 이것은 트럼프 이기에는 좀 더 뒤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이 전 세계에 뭐 장악력을 넓혀가는 걸 두고 보지는 않겠지만, 그걸 지키는 것 스스로 하되 미국은 뒤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정도로 가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위비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방산주에게는 비교적 뭐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중국이나 소련, 뭐 러시아 무기를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 뭐 나이가 드러났네요. 소련 아니고요. 자, 러시아의 무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미국 무기와 호환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그래도 품질이 괜찮은 무기를 고를 수밖에 없는데, 뭐 그건 이미 뭐 K2나 K9에서 확인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뭐 지대공, 지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도 한국의 뭐 현무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검증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역별로도 뭐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엔 추가 수주가 이미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을 보시면 지금 뭐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데요. 뭐 그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가장 먼저 밝힌 게 조선업 MRO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당일 아침에도 하나오션 관련된 뉴스가 추가적으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MRO와 관련된 수주, 유지보수와 관련된 해군 수주, 미 해군 수주는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되는 건 트럼프 정부의 속성상 과연 이익을 우리가 많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수주인지는 앞으로 좀 검증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 미국의 군함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계속 우리나라의 조선소로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미국의 전략자산, 예를 들어서 핵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핵항공모함 같은 것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와서 수리를 받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 과연 그 적국, 가상의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그 전략자산이 자신의 나라 앞까지 오는 걸 과연 바라만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규모로 보면 지금 20조가 넘는 규모란 말이죠. 미 해군의 MRO 전체 시장 규모가. 그래서 만약에 이걸 수주할 수 있다면 지금 조선주 전체 매출 금액의 거의 그 준하는 부분이어서 엄청나게 큰 산업이기는 한데, 이 정도까지 확산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일부 군함의 그 수주 정도에 준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조선주의 전망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논해볼 게 있는데, 이 소식이 나오기 전에 잘 나가던 조선주 주가가 덜컥 흔들렸거든요. 근데 조선주를 둘러싸고 있는 몇몇 지표들이 지금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조선주의 주가와 가장 붙어 있는 게 신조선가, 그 다음에 중고선가 이런 것들인데요.
둘 다 지금 탄력에 꺾여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 거죠? 자료 화면이. 네. 뭐 그래서 첫 번째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신조성과와 중고성과가 나오는데 신조성과도 그동안은 계속 한 달에 한 1, 2 정도 포인트라도 계속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신조성과라고 하는 거 조선 새로 발주할 때 나오는 가격인데 이게 계속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급이 날리니까 수요 쪽이 높으니까 계속 가격을 올릴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뭐 2, 3개월째 정체고요. 그 다음에 중고성과가 올라가는 건 왜 중요하냐면 신조선가가 너무 비싸거나 이쪽이 빠르게 조달이 안 돼서 빠르게 조달할 수 있는 중고선을 누군가 사면 이것도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여름까지는 신조가와 중고성가가 두 개가 같이 동반해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교적 강했다라는 거고요. 국내 조선업의 가장 큰 약점이 고가 수주를 하지 못하고 안 좋은 조건에서 저가 수주를 해서 그동안 이익이 안 났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작년부터 개선되기 시작해서 올해는 신조와 중고성과가 다 오르니까 더 좋은 조건에 계속 수주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신조가하고 중고성과 두 개가 모두 꺾이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뭔가 실적이 다시 정체 단계로 가는 게 아니냐는 의심 때문에 최근에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는 정체됐었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결국 이 조선가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건 운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운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SCFI처럼 상하이 운임이 있고 그래서 두 번째 준비된 그림 보시면 뭐 BDI라고 해서 권화물 지수, 그 다음에 뭐 컨테이너 지수, 여러 가지 그 운임 지수들이 있는데 이 운임 지수들이 중국의 사재기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오르다가 하반기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다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선업의 업황 자체는 조금 둔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 마지막으로는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하반기 들어서는 신조 거래량이나 중고 거래량이 모두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선업 자체의 어떤 동력은 상반기보다 떨어진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당선자의 MRO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수주를 이미 하고 있는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흐름은 좋은데 이게 더 주가가 올라가고 더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의미 있는 수주의 금액을 계속 채울 수 있는지 또 이 수주는 우리가 이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양질의 수주인지를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이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다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긴 했지만 이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현재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떻게 좀 실제 폐지가 될까요? 네, 이것도 우리가 지금 전망을 쉽게 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의 전반적인 협상 전략이 거래 기술에도 보면 자기가 원하는 바가 60이면 일단 100을 질러놓고 협상을 하면서 60까지 내리거나 60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은 폐지라고 하더라도 실제 결정은 폐지가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아마 폐지보다는 여러 이해관계들 때문에 자금이 재조정되거나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하고 있던 걸 이쪽으로 좀 돌리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지원되는 자금의 어떤 양이 줄어드는 그런 변경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면서 왜 그런지를 살펴보면 이 전력원별로 지금 미국에서 똑같은 킬로와트 단위를 생산할 때 어떤 발전 방법이 가장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육상풍력입니다. 육상풍력의 비용이 가장 낮고요. 지금 뭐 트럼프 당선자가 공언하고 있는 원자력 같은 경우에 비용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뭐 기존의 뭐 천연가스 발전 이런 것들도 비용이 비교적 높아요. 오히려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비용이 낮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당선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비용이 낮은 것을 자기가 친환경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과연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준비된 그림 옆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지금 가장 많은 풍력을 만들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의외로 텍사스입니다. 네. 근데 텍사스가 압도적으로 지금 많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다음에 아이오와주 뭐 이런 주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상위 4주가 모두 공화당이 엄청나게 지지를 받는 주들입니다. 네네. 그러면 트럼프가 그 주에서 이미 잘 되고 있는 산업, 사람들이 고용되고 있고 돈을 벌고 있는 산업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과연 IRA를 폐지할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좀 개인적으로 낮다라고 봐서
뭐 그렇게 본다면 약간의 수정 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그런 관점에서 산업의 약간의 뭐 변화 정도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뭐 우리가 천지개벽할 만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동차 업계와 철강은 이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관세 문제도 있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트럼프 당선자는 이제 친환경 정책에 대해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 친환경차 지원도 축소가 예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철강은요,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수출되고 있는 건 일부 에너지 관관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수출되고 있어서 그들 업종은 이미 어느 정도 FTA를 통해서 계약을 맺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보편관세로 모두 10%를 받는다면 영향이 중립적이라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자동차가 미국에서 워낙 그동안 지금 꿀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금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약에 관세를 받게 된다면 이건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네. 다만 현대기아차는 일방적인 타격을 받을 수 없는 건 이건 좀 우프다라고 해야 되는데, 현대기아차가 전기차에서 잘하고 있어요. 차도 괜찮아요. 네. 그런데 현대기아차의 지금 전기차 비중은 10%가 안 됩니다. 예. 그런데 미국의 전체적인 전기차의 지금 신차 진입률이 10%가 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좋은 차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전기차를 그렇게 잘 파는 업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에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뭐 물론 당연히 도요타나 혼다가 더 잘하긴 하지만 최근에 현대기아차의 미국 하이브리드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쓴다고 해서 과연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이나 판매량이 급격하게 떨어질 거냐? 뭐 그러진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기존보다는 이익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감안해 보면 최근 주가가 먼저 선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산업의 피해는 제한적이고 주가도 하락을 선반영해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에너지 정책 얘기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바람이 사그라들고 이제 화석 연료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동차 산업만 연관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국내 첨단 산업 제품들도 다 에너지 부담을 낮추는 제품들을 내세우고 있고 또 네. 유럽에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이 유럽과 이제 환경 노선과 관련해 달리 가겠다는 건데 이제 다른 업계들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뭐 유럽과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떨어지는 태양광은 만약에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해당 이슈와 상관없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이익을 설정해 놓을 때 하나솔루션의 미국 법인 하나큐셀의 전반적인 이익을 이미 그 세액공제분을 더해 놓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라진다면 이들 기업은 스스로 뭔가를 찾아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에너지 플랜트 산업이라든지 기계 산업이라든지 뭐 건설 기계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미국이 메이크 아메리카라고 했는데 미국에 뭐가 있습니까? 공장이 있습니까? 뭐 그다음에 사람들은 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소비의 나라, 서비스의 나라잖아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위대한 기업이지만 엔비디아가 만들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결국은 설계할 줄 알 뿐이고 만드는 건 TSMC가 다 하고 있는 거죠. 가해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트럼프가 2년 후에도 현재 정치적 그립을 잡고 가기 위해선 러스트벨트하고 썬벨트라고 하는 두 개의 벨트를 모두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러스트벨트는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지키면 되고 썬벨트는 뭐를 지키면 될까요? 결국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난 1기처럼 농산물 수출을 더 푸시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농산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미국의 종자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뭐 농기계 관련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모멘텀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의 변화, 에너지의 변화에 있어서도 충분히 트럼프 시대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해 보시되 일단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뭐 국내 석유화학이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은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 실제로 잘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커진 이제 우리 국내 산업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제가 정책 관련자가 아닌데 뭐 조언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섭긴 하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선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더 확연해진 것은 예전처럼 글로벌화, 세계화 없어졌다. 소위 반세계화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블록화로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과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을 엄청나게 우리가 때렸던 가장 핵심 이슈는 너희는 왜 보조금을 주는데 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바이든 정부의 칩스법이나 IRA법은 구체적으로 우리도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유럽도 이제 대놓고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던 뻔히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산업들이 있는데 이런 산업들에는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는 대외 수출이 중요하니까 뭐 대놓고 보조금을 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에서 보조금을 주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육성책을 뭔가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를 받는 쪽에는 당근과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적극적으로 밀어서 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비즈니스 프렌들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어떤 영업을 통해서든 아니면 통상 그 업무에 대한 그 푸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을 더 늘려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트럼프 2기가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 통상 쪽에서 이쪽과 어떤 협의를 잘 끌어내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김종효 알파경제이사님 고맙습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